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0년대부터 71년 대통령 선거까지 또 정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서요. 예, 1960년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이제 국회에 처음 진출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정치적 도약을 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을 이해하는 데서 1960년대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다면 언제 국회에 처음 진출하게 되는 건가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에 처음 진출하게 된 것은 63년입니다. 1961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네. 5.16으로 이제 입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1963년에 이제 2년 반 동안에 이제 군정을 끝내고 11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때 목포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때가 6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 궁금하네요. 우선 한일협정의 경우는 65년대에 이제 한일협정이 체결되고 그래서 일본과 국교가 이제 정상화되죠. 이때 이제 이 국교 정상화 대가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이 3억 달러였습니다. 네네. 그 외에 이제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1억 달러 등등이었는데 대학생과 야당은 이 3억 달러 이건 너무 굴욕적인 거다 해가지고 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윤보선 민정당 총재가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김대중 씨는 그 당시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남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미국과 일본과의 돈독한 외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네. 대신 김대중 씨는 이 3억 달러 이건 너무 적다. 이건 너무너무 굴욕적인 거다. 차라리 돈 받지 말고 네. 대신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라도 받아내자. 그리고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사과를 받자 이런 주장을 했었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해답을 갖고 계셨네요. 또 67년 국회의원 선거 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목포까지 직접 내려와서 여당 후보를 지원한 등 1963년에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4년 동안 의정활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박정희가 김대중을 뜯어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목포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에 2번이나 내려와가지고 목포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2번이나 주재했습니다. 공화당의 김병삼 네. 이 최신부 장관 출신인데 이 사람을 당선시키면 목포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죠. 김대중 씨는 이제 그 전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탄탄히 했기 때문에 당선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박정희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이제 긴장 속에 빠져서 김대중 씨가 선거 전략을 이제 바꿉니다. 박정희가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네. 내가 그만큼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김대중이 이 박정희를 능가하는 이런 사람이 될 테니까 제발 나 좀 뽑아달라 이렇게 했고 목포 시민들이 김대중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1967년도 목포 시민들의 선택 이것은 미래의 김대중을 키우는 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67년 선거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네요. 그렇죠. 또 당시 유진호 박사는 이제 고려대 총장을 했던 분이 네네. 정계에 입문했죠. 네. 그래서 이분 밑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는 유진호 박사 같은 그런 인물 밑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다는 것은 네. 자기가 정책통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자신의 학력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네.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하죠. 이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선거가 67년 선거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967년 선거부터 1997년 대통령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네. 이제 호남과 김대중의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고요. 또 이때부터 1979년 박정희가 사망할 때까지 박정희 대 김대중의 이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70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그때를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971년에 예정되었는데 네. 1970년에 야당 지도부에 박정희에 맞설 유력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틈을 타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등 40대 젊은 정치인들이 40대 기술원을 내걸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죠. 네. 당시 DJ는 1924년생이었으니까 만 46세가 되었습니다. 네네. 경쟁자인 김영삼은 DJ보다 나이가 3살 적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27살에 국회의원을 시작했죠. 그래서 정치 경력은
훨씬 DJ보다 더 많았겠고요. 앞섰죠. 네. 그래 이제 두 사람과 이철승 세 사람이 경합을 하게 됐는데 당시 유진찬 총재 등 지도부는 김영삼을 대부분 지지했었습니다. 네. 김영삼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어떤 거였을까요? 경선 과정에서. 일단은 김영삼이 1등을 했습니다. 네. 한 40여 표 차이로 1등을 했는데 당시 이제 이철승 백지 투표를 내걸면서 1차 때 이제 한 70여 표가 이철승계로 분류가 됐는데 DJ가 이철승계를 설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2차에서는 DJ가 김영삼보다 48표 앞서가지고 후보로 선출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럼 71년 대통령 선거 이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 대결 정말 이게 세계의 대결인데요. 예. 선거 양상은 어땠는지. 박정희가 이제 3선 개헌을 했는데 이 장기 집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네. 3선 개헌 자체가 날치기 통과였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DJ는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자극하는 선에서 선거를 치른 게 아니고 참신한 정책을 내걸면서 선거를 정책 선거로 이끌었습니다. DJ 지지도가 높자 이제 박정희는 온갖 부정 선거를 감행을 했고 지역 감정을 또 부추겼습니다. 네. 예, 개표 부정도 했고요. 그런데 최종 집계 결과 역시 이제 박정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DJ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네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우선 DJ는 서울에서 60% 득표를 하게 됩니다. 네. 경기도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어요. 심지어 부산에서도 44%의 득표율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러면 왜 패배했느냐? 이것은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의 득표차 때문에 그랬어요. 영남 지역에서 이 박정희는 DJ보다 158만 표가 앞섰습니다. 반면에 전라도에서 DJ는 박정희보다 63만 표밖에 앞서지를 못했어요. 인구 비도 그랬고 네. 이렇게 해서 지역주의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DJ가 이렇게 선전을 한. 네. 그 당시 DJ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너무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그렇죠. 그런 공약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DJ가 내건 주요 정책 몇 가지를 든다면은 4대국 안전보장론, 그다음에 예비군 폐지, 그리고 육성회비 폐지, 그리고 이제 대중경제론 이런 것들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 소련과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네. 당시는 평화통일론이라고 해서 통일만 얘기해도 빨갱이로 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DJ가 이렇게 4대국 안전보장론, 그다음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니까 이제 상대방 박정희 측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박정희는 이 선거 유세에서 4대국 안전보장론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다음에 예비군 폐지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당시 예비군이 너무 형식적이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중경제론인데 이 대중경제론은 대중의 경영 참여와 부의 균질한 분배를 지향하는 매우 진보적인 경제정책이었습니다. DJ가 이 시절에 이런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구상했지만 이 정책은 이제 아쉽게도 그가 대통령이 된 후 IMF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면한 과제가 IMF 극복이었기 때문에 이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바로 71년 대선 직후에 있었던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이제 신민당 후보들이 DJ의 지원 유서를 요청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DJ는 목포에서 선거 유세를 끝내고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오는데 네. 트럭이 DJ가 탄 차를 향해서 질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운전기사가 그걸 갖다가 급하게 피하면서 차 뒷부분을 부딪혀가지고 이제 전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때 입은 다리 상처가 나중에 이제 다리를 절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죠. DJ 차 바로 뒤에서 오고 있었던 승용차는 이제 트럭의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탔던 5명 중 2명이 사망을 하는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J는 이날 사고를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집권 여당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네.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그 트럭 운전사가 당시 집권 여당과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72년 유신 체제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예. 유신 체제가 어떤 건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석 달 후인 10월 17일 날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비상계엄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71년 대통령 선거 때 DJ가 박정희가 이번에 당선되면 총통제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게 되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나는 이번이 선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네. 그래서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 선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7.4 공동성명으로 국민이 들떠 있는 틈을 타가지고 3개월 후에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되죠. 선거를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이 이제 체육관에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선거는 무제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박정희 한 사람 후보를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데 2359명 중 2357표가 찬성이고 딱 무효표가 2표가 나옵니다. 네, 반대는 한 표도 없었습니까? 없고. 국회의원 선거도 정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월 유신은 한마디로 이제 5.16에 이은 제2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은. 네. 이때 DJ는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네.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귀국을 해도 한국에서 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네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머물게 되는 즉 망명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죠. 73년에 이 동경에서 납치당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박정희 체제를 갖다가 비판하는 반 이제 체제 운동을 네네. 하게 되죠 보면은. 그래 이우락의 명령을 받은 중앙정부 요원 5, 6명이 DJ 손발을 묶고 큰 돌이나 쇠무치를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네요. 예, 그때 이제 비행기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자기를 납치했던 괴한들이 몸을 풀어주면서 당신이 이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DJ가 납치되고 1시간 후에 이제 뉴스에 DJ가 납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주한미 대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대사가 박정희를 직접 만나가지고 네. DJ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압박을 넣게 되고 파비브 대사는 그 압박에 의해서 DJ를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네.